들어오신 분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고마워요. 10분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누가 이렇게 대답을 잘해요? 예, 누가 이렇게 대답을 잘합니까? 세특에 기재하겠습니다. 누구? 대답을. 채팅방에도 좀 남겨주세요. 예쁘네, 우리 학년. 아침에 비가 와서, 비가 좀 내렸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10분에 학생들 좀 더 들어오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EBS 온라인 클래스에도 자료를 올려놔서 줌 수업에 꼭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데 또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수업 기대돼요? 대답이 없네요. 뭐 별거 없습니다. 아, 고마워요. 누구예요? 누구요? 독세리. 아, 세림. 기억하겠습니다. 역사는 기억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은데요. 시작할까요? 준비됐나요? 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쌍방향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러분을 못 만나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오랜만에 쌍방향 수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오늘은 5월 18일입니다. 1980년 5월 18일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벌써 40년이 흘렀습니다. 네, 벌써 4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 40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5.18의 의미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21대 총선 전에 야당 몇몇 위원들이 5.18 망언을 했었어요. 5.18에 북한 군인들이 가담했었다. 그리고 또 5.18 유족들은 연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한 집단이라고 하면서 5.18 정신을 훼손했었습니다. 하지만 5.18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주춧돌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과연 5.18이라는 것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수업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과서 252쪽서부터 이제 5.18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60항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오늘 1, 2교시를 진행하면서 여러분 5.18 민주화 운동에 집중을 할 건데요. 더 시간이 좀 허락한다면 60항쟁까지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하고 그냥 지루하게 5.18 얘기만 하면 사실 좀 슬프고 오늘 날씨처럼 좀 어둡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와 그 다음에 노래와 또 관련 영화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제시된 학습 목표는요, 다음과 같아요.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또 5.18 민주화 운동이 우리 사회에 민주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이해한다.
제가 잡은 거는요, 시와 노래, 영화 속에 나타난 5.18에 대해서 이해해 본다입니다. 먼저 여러분 같이 나눌 시인인데요. 바로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김수영 시인 잘 아십니까? 교과서에도 소개돼서 아마 잘 아실 텐데요. 가장 대중적인 시가 바로 풀입니다. 여러분 김수영 시인은요, 처음에는 모더니즘 경향의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4.19 혁명 이후에 김수영 시인의 시 작업 성격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리얼리즘에 입각한 시를 쓰게 되는데요. 바로 현실에 참여하는 그런 시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 대표작 중에 대중적인 시가 바로 풀이라는 시고요. 또 여러분에게 하나 추천하자면 어느 날 고궁을 나서면서라는 시가 또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요. 풀, 김수영.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울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제가 국어 선생님은 아니지만요, 여기서 풀은 강인한 민중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마이크 좀 꺼주세요. 누구십니까? 마이크 좀 꺼주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줌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혹시라도 질문을 한다거나 하면 그때 말씀해 주시고요. 마이크를 좀 꺼주십시오. 이 김수영 시인은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비판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5.18 민주화 운동을 알기 위해서는 박정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을 지나가면 5.18이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광화문인가 시청 즈음에서 순시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이요, 김재규라는 사람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요, 차지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요, 박정희가 1979년 10월 26일 마지막 죽을 때 그 장소입니다. 궁정동에 있는 안가라고 하는 그 장소인데요.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 세 사람은요, 이 마지막 순간에도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김재규가 쏜 총에 박정희와 차지철이 그 자리에서 숨집니다. 그것이 10월 유신의 종말이었습니다. 참 기구한 운명이죠. 그 마지막 죽는 10월 26일, 여러분 또 어떤 날인지 혹시 아세요? 혹시 아십니까? 10월 26일?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은 하얼빈역에서요, 조선 침략의 원흉이었던 이또우를 처단합니다. 그 안중근 얘기는 우리가 본 수업 시간에 다른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고요. 박정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정희는요, 1917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3년간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던 박정희가 어느 날 지금 현재 장학사라고 하는 사람이 학교를 왔는데요. 박정희 교사를 아주 심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 장학사, 당시 장학사는 일본 사람이었는데요. 나는 저 장학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군인이 되야겠다 해서 교사 생활을 그만두고요. 군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1942년 일본 만주 신병군관학교에 입학해서 2등으로 졸업합니다. 만주 신병군관,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장춘이라는 것입니다. 장춘이 그 당시 이름이 신경이었거든요. 신진, 장춘. 그리고 거기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일본 육군, 본토에 있는 일본 육군 사관학교에서 또 1등으로 졸업합니다. 일본 관동군 장교가 돼서요, 만주에서 독립운동가를 색출하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45년에 강복을 맞이하고요, 우리나라 국군이 됩니다. 1948년 여러분 잘 아실까 모르겠는데요, 제주도에서 4.3 항쟁이라는 것이 일어났어요. 그 4.3 항쟁 얘기도 다음에 또 하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연루됩니다. 공산당으로 연루됩니다. 그런데 자기 동료들을 밀고 하고요, 당시 정보국장이었던 백선엽 장군의 그 건의에 의해서 다시 풀려납니다. 그리고 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바로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63년부터 79년까지 5차례 우리나라 대통령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박근혜라는 딸이 있고요. 물론 박근영, 박지만 이런 아들과 딸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18대 대통령을 했던, 우리가 촛불 집회로 하야시켰던, 내려오게 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그의 딸입니다. 여러분 박정희가요, 그 신진 육군 군관학교에 2번 떨어져요. 나이가 많다고 떨어지고 조선인이라고 떨어지고 했어요. 그런데 박정희는 이것을 정면 돌파합니다. 혈서를 써서 보내요.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 일사봉공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한 명의 만주 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멸사봉공 군마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 당시 그 육군 소위 박정희의 모습이고요. 박정희가 만주군에 보낸 혈서입니다. 피로 쓴 거예요. 그렇게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박정희에 관한 또 하나는요, 바로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입니다. 여러분, 기시 노부스케라는 사람은요, 당시 1930년대 만주국 상공부 장관을 했었고요. 일본 패망 이후에 일본의 총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박정희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사람을 우리나라로 초청해 훈장을 줍니다. 만주국 상공부 장관이었던 사람에게 훈장을 준 거예요.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일제히 침략에서 아주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기시 노부스케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일본의 총리인 아베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정부가요, 몇 년 전에 위안부, 일본과 위안부 문제 타결했죠. 그리고 진실 할애 재단을 만들고 우리나라 돈 100억을 받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위안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라 하는 그 비밀 협약을 했는데요. 왜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서둘러서 위안부 합의를 했는지 이 사진을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 그 시작은 아주 전부터죠. 박정희 정권을 전체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72년 10월 유신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는 삼선 개헌에 성공해서요. 71년 김대중 당시 야당 그 대통령 출마인을 물리치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국민들에게 약속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에게 대통령을 뽑아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킵니다. 왜냐? 72년 10월 유신을 해가지고요.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지 못하는 간접 선거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뽑는 단체가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단체예요.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전국에서 한 5,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5,000명 정도 되는 당시에 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들어갈 장소가 없었어요. 세종문화회관도 한 3,000명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든 체육관이 있죠. 지금 그 동국대학교 신라 호텔 바로 옆에 있는 장충체육관이요. 그래서 만든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의 선거를요, 체육관 선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현재 국회의원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100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당시 여당이었던 공화당이 100명은 하지 않겠습니까? 반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3분의 2 이상은 그냥 대통령에게 아부하청하는 그런 사람들로 꾸려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말 안 들으면요, 긴급조치권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긴급조치권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긴급조치권은 1호부터 9호까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1호로 잡힌 주인공이 바로 장준하 선생입니다. 여러분, 장준하 선생 아세요? 이 장준하 선생은요, 학생 때 학도병으로 끌려갑니다. 중국 본토의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친구 몇 명과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임시정부가 있는 충칭으로 가서요. 한국 강복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강복 이후에는 사상계라는 잡지를 발행해서 당시 젊은이들을 개조하는, 그리고 나중에 국회의원이 돼서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으니까 긴급조치권 1호로 바로 이 장준하 선생을 체포했던 거죠. 75년에 포천 약사봉이라는 곳에서요, 의문으로 죽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두개골이 함몰되어 있는데요, 두개골 바깥에서 뾰족한 것으로 타격한 그런 자국이 나옵니다. 장준하 선생은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트레이닝이 있는 곳이 어디죠? 파주. 그 자유로 가다 보면 통일 전망대 옆쪽에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가 있는데요. 그 입구에 장준하 선생님 묘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박정희 정권은요, 인혁당 사건이라는 걸 만듭니다. 1차 인혁당 사건이 있고 2차 인혁당 사건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75년에 있었던 2차 인혁당 사건입니다. 그냥 뭐 금융인, 뭐 교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공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민혁명당이라고 하는 북한에 끈을 대고 있는 단체라고 호도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이 선고됩니다. 선고되고 하루 만에 8명 사형시켰어요. 공포 정치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2017년 무죄 판결 났습니다. 8명 가까운 사람들 그냥 죽었어요. 국가가 죽인 겁니다. 여러분, 국가가 죽인 사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행하는, 저는 그런 사람들 또한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근데 사회에서 보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실까 모르겠는데 아이 희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태인 학살할 때 아우슈비츠에서 활동하던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해서 사람들이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공무원으로서 그냥 일을 충실히 할 뿐이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정부단체인 모사드라는 단체가 아르헨티나에서 있던 아이만을 찾아서 이스라엘 법정에 세웁니다. 그것을 바라본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한 말이죠. 악은 평범하다.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악은 뭐 우락부락하게 정말 악마처럼 생겼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악은 평범하다. 또 하나 무지도죄다. 네가 하는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걸 넌 왜 몰랐느냐. 그 무지도 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량한 거랑 또 좋은 거랑 나쁜 거랑 다른 차원이죠.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표에게 대통령 선거 전에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선친, 아버지가 정권 때 한 인혁당 사건 무죄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명의 사람이 그냥 죽어나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박근혜 당시 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역사에 맡깁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역사에 맡길 일입니까? 지나고 난 일이긴 하지만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고하던 유신체제가 여러분 붕괴돼요. 이렇게 공고하던 유신체제가 먼저 YH 노동자 파업, 여성 노동자 파업 사건으로 이 YH라는 무역회사는요 가발 만드는 회사예요. 여러분 70년대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공업 위주의 그런 산업 위주였어요. 그래서 운동화, 가발, 섬유 이런 것들을 수출해가지고 이제 당시 박정희 정부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해서 이 가발 회사가 아주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체불하고 지급하지 않고 또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이런 사실이 있어서 이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요, 당시 신민당 당사를 점거해서 농성을 벌이는데 정부는 여기에 강경 진압합니다. 그런데 당시 신민당에는요 김영삼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어요. 당시 신민당 대표였습니다. 이 김영삼이 이 여성 노동자들을 막아줬습니다. 김영삼 나중에 대통령을 하시기도 하죠. 그때 그 사건으로 이 김영삼 씨가 제명을 받아요. 국회의원에서 제명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 그 당시 국회의원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합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죠. 이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 바로 부산입니다. 그래서 이 김영삼 대통령이 제명된 이후에 부산 마산에서 크게 시위가 벌어지고요. 그게 부마 항쟁으로 불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 마산에서 이제 큰 시위가 벌어지니까 아까 여러분 사진에서 봤던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를
부산 마산으로 파견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그 마지막 술상이 차려진 궁정동 안가에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제 상황 보고를 받는데요. 당시에 그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이라는 사람이 김재규에게 비난을 합니다. 그 중앙정보부장이 너무 그렇게 물러 터지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정부를 비난하는 데모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역시 정보부가 잘못했다 하는 그런 비난을 하게 되고요. 뭐 그것 때문에 사실 대통령을 피살한 건 아닙니다. 김재규가 대통령을 피살하게 된 것은 유신체제를 끝장내기 위한 그 유신체제를 끝장낼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 피살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김재규가 박정희를 피살하면서 유신은 결국 끝나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래에 개봉된 영화 중에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곡동으로 중앙정보부가 이사 갔는데 예전에는요 중앙정보부가요 남산에 있었습니다. 지금 TBS 교통방송국 있는 뒤쪽으로 올라가면요 거기에 이제 서울 뉴스 호스텔이라고 하는 예전에 거기가 중앙정보부 건물입니다. 그 지하가 바로 고문하는 곳이죠. 그리고 그 중앙정보부 대공 분실이 있던 곳이 남영동입니다. 그 남영동 숲대 입구 옆쪽에 있는 그 중앙정보부 대공 분실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87년 1월에 서울대학교 박종철 학생이 죽게 되는 거죠. 감독이 우민호라고 하는 감독이에요. 여러분 우민호 감독 하면은 혹시 생각나는 영화가 있을까요? 내부자들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예, 정치인, 경제인, 그 다음에 기업, 재벌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이 우민호 감독은 사회성 짙은 영화들을 바탕으로요, 그 영화를 제작하는 그런 감독입니다. 그 전에 2005년에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도 바로 이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났던 그 박정희와 김재규, 차지철의 마지막 장면을 아주 재미있게 백윤식 영화 나오면 재밌죠. 그 다음에 한석규 이런 배우들. 남산의 부장들에는 그 이병헌이 나오고요. 우민호 감독은 이병헌 캐릭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죠? 내부자들에도 조승우와 이병헌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79년 10월 26일 바로 박정희가 죽습니다. 박정희가 죽고 이제 이 땅에 봄이 올까요? 청년 시민들은 기대했습니다. 봄이 올 것인가? 그런데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12월 10일 신군부 세력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죠. 여기 있는 사람이 전두환입니다. 노태우고요. 정우영이고요. 34단장 했던 정우영. 이 사람들을 하나해라고 하죠. 당시 그 전두환은요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기무사라는 막강한 그 군 조직이 있는데요. 이 기무사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기무사 보안사령관으로 임명한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이 전두환은요 집이 아주 가난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을 가지 않고 당시 2년제인가 3년제였던 지금 현재 육군사관학교에 갑니다. 그래서 이 전두환이 4년제가 되는 육군사관학교 1기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군 조직인 사조직인 하나회를 만들어서 바로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이 다시 봄이 올까 했는데 봄이 오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이 사람 신군부 세력이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시민들과 학생들이 시위, 데모를 했어요. 그러자 이 신군부 세력은 전국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주요 대학을 장악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전라도 광주에서도요. 전남대학을 중심으로 시위가 벌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그 영화죠. 여기 좀 오타가 있는데요. 미안합니다. 여기 17일이 아니고 18일 10시입니다. 먼저 전남대에서 시위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처음에는 전남대에서 시위가 벌어졌을 때는요, 당시 그 지역 군인들이 막았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신군부 공수부대가 투입됩니다. 이 공수부대의 작전명이 바로 화려한 휴가였죠. 그리고 5월 21일 계엄군이 시위대에 발포합니다. 근데 요즘에 나온 자료에 보면은 19일에도 총상을 맞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 발포는 아마 21일에 그 부처님 오신 날 애국가를 틀어놓고 도청에서 했는데 그 전에 19일날 간헐적으로 여러 곳에서 계엄군들은 총을 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계엄군이 발포하자 시민군들도 주변의 무기고를 탈취해서 시민군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무장을 하니까 군인들이 일시적으로 외곽으로 빠져요. 그리고 광주를 봉쇄합니다. 시민들은 시민수습대책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도청에서 있었어요. 여기서도 계속 싸우자 아니다 하는 그런 갈림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민군들이 무장을 했는데요.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서는요, 한 건의 약탈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다 내와서 주먹밥을 만들어주고 하는 대동세상을 광주에서 만들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광주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이제 27일 날 신군부 세력이 전남도청을 강력 진압합니다. 탱크를 동원해서 또 헬기를 동원해서 강력 진압하는 이때의 작전을 상무충정 작전이라고 합니다.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에서 있었던 이 사건,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보도가 되지 못했어요. 신군부 세력이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보도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